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챕터 1 사회복지 실천 개념의 2에 이번 시간 시작할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이나 행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부분을 거기에 대한 스킬,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죠. 먼저 사회복지 법을 만들겠죠. 법을 만들면 사회복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이 정책을 통해서 행정적인 요소를 만들겠죠. 그러면 이 행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지 실천에 대한 이론적인 요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론적인 요소를 어떻게 현장에서 이용할 것인지 실천 기술적인 부분을 만들죠.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하게 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인간은 모두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죠. 또 인간의 욕구와 우리가 같이 해나가는, 살아나가는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함께 사회적 연대 원리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교재로 가세요. 챕터 1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1절 사회복지 개념이 나오죠. 자, 사회복지란 개인이나 집단에게 심리적, 사회적, 정신, 신체 자, 거기 이제 경제적인 문제나 욕구를 해결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잠재 능력과 사회적 기능을 향상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화된 사회적 서비스다. 이것이 사회복지의 개념이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거기 보시면 제일 여기 이제 첫 번째로 볼게. 경제적인 문제나 요구가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클라이언트의 잠재 능력. 그 다음에 사회적 기능. 이거죠?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도와주는 제도화된 사회적 서비스도 어떤 걸로? 사회적 실천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놈이죠. 그러면 사회복지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영역이 있느냐? 그것이 사회복지 실천 영역인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죠. 실천 영역의 세 가지는 첫 번째가 개별 사회 사업이고 흔히 이제 케이스 워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집단 사회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지역 사회 조직이 있죠. 크게 이렇게 실천 영역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 법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정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행정을 통해서 실천론을 만들고 실천 기술을 현장에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모두 다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은 인간은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는 항상 문제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욕구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함께 사회적 연대 원리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하나의 어떤 기술적인 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교재 가서요. 자, 사회복지라는 것은 개인 집단에 있는 심리,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인 문제나 욕구를 해결한다. 이는 앞에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주된 욕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클라이언트의 잠재 능력과 사회적 기능 향상. 클라이언트의 잠재 능력과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화된 서비스가 사회복지 개념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가 실천되는 영역이 있죠.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개별사회사업이라는 것은, 자, 보시면 개인의 개별적인 의식 조정을 통해서 개입하고, 인간의 환경에 대한 적응을 돕는 제반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집단은 뭐예요? 자, 동료 의식의 발현 등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잠재력 개발과 개별 면접의 시도가 어떻게 용이하도록 하는 집단 단위 조직이다. 그래서 집단 내 상하 원저가 감정 해소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 지역사회 조직이죠. 자,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교육, 주택, 교통, 여러 가지 문제죠. 자, 이런 것이 계획과 조정이 요구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통합적으로, 지역사회 조직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효과적인 개업이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영역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포괄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법론이죠.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법론에서 사회복지 정책 행정, 조사가 포함되며 다학제적인 양상으로 변모하다. 다학제 양상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사회복지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학문, 단편적인 학문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 인문학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다학제적인 학문이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이죠. 자, 실천 기술론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배우는 거라 그랬죠. 자, 실천 현장인데요. 자, 거기 이제 현장에 대한 이해를 보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그가 처한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려면 그 대상이 처한 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이 다양한 대상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도 있을 거고, 노인도 있을 거고, 아동도 있을 거고, 청소년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양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실천 현장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개입 계획으로는 현장을 알고
그 상황의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개입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당연하죠? 각각의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대상의 특성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만 사정을 통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노인이나 아동의 특성을 갖다 놓으면 맞지가 않죠. 그것처럼 각각의 특성을 알고 사정을 통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현장 간 교류와 연대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삶의 현장으로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현장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이제 주요 현장인데요. 행정기관, 이용시설, 생활시설 이렇게 나누는데, 자, 행정기관이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 보건복지부, 시도 읍면동,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단체 등 다양한 어떤 행정적인 측면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우리가 간접적인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이 뭐냐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어떤 직접적인 기관이죠. 이것은 실천 현장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행정기관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자, 이용자가 이용하는 이용자 시설과 그 다음에 생활시설, 이제 거주시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행정기관과 이 두 가지 시설과 같이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누구예요? 워커나 일선 기관 사회복지사가 되겠죠. 그러면 행정기관은 이쪽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치고 이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쪽을 통해 매개체로 여기는 거니까 이것은 뭐예요? 간접이게 되겠죠. 그럼 이 사회복지기관은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이제 관련 현장이 나오는데, 노동부 산하, 문체부 산하, 사회단체,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사회복지 서비스의 직접 및 간접 실천이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직접 실천은, 사회복지사의 개별, 집단사회 사업이 해당되며 문제를 가진 사람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다. 그죠? 이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럼 누가 직접 만나요? 기관이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만나게 되겠죠? 그 다음 간접 실천은 뭐예요? 사회복지 정책 행정 등으로 사회복지에 필요한 기반이 되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옹호와 같은 기법도 포함된다. 그것이 행정기관이 되겠죠. 다음 4번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사회복지 개입 수준이죠. 자, 이것은 미시와 중시와 거시가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원을 통해서 알아보죠. 자, 미시적 수준, 마이크로 레벨 해가지고, 이것은 가장 작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개인과 가족 등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임상적으로 실천하는 직접적인 실천 방법이다. 이것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겠죠. 나의 가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메저 레벨이죠. 중간적인 수준. 학교나 혹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소집단 활동이 이해된다. 내가 내 주변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를 다니죠.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내가 속한 어떤 하나의 지역사회죠. 여기서 일어나는 하나의 어떤 소집단 활동이 중간적인 수준을 보고 있고, 자, 거시적 수준은 전체 지역사회, 기관, 조직 등을 대상으로 정책 분석과 정책 대안 제시와 같은 보다 포괄적이며 거시적 차원에서의 방법을 말한다. 자, 여기가 이제 전체 지역사회가 되겠죠. 이것이 뭐 지금 나오는 기관도 있을 거고 어떤 조직도 있을 거고 행정도 있을 거고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이것이 미시, 중시, 거시 이렇게 나누고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사회복지 개입 수준이 미시적인 수준에서 할 것인가? 그럼 미시적 수준에 대해서는 개입 대상은 누가 되는 것인가? 중간적인 수준이면 중간적인 수준에서 개입 대상은 누가 되고 거시적 수준에서 개입 대상은 누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5번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강조점이죠. 전문성, 공익성, 성실성 당연한 내용이죠. 특히 이 사회복지 실천은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전문직과 같이 독특한 전문적인 기술이 반드시 강조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공익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이고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리 추구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은 공공의 이익에 중점을 둬야 되고 실천 현장 대상인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약자들의 관계로 차별하거나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성실성이죠. 당연한 얘기겠죠. 사회복지 실천의 대인 서비스는 사회복지사의 성실성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인간적 전험성이 지켜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 강조점이 되겠고, 그 다음 나누고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정당성이죠. 자, 법률 정부의 책임, 시민의 책임,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법, 정부와 시민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렇게 분류를 해놨지만,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함께하는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법률 및 정부의 책임을 보면, 자, 사회복지 실천은 정부의 책임이며 이는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 그렇죠? 사회복지 사업법이라는 게 있죠. 각 대상 영역별 어떻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지 그것은 법에 의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를 통해서 사회 정의와 국가의 존재의가 정당화되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럼 이제 시민의 책임은 뭐예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현대 상황에서 사회복지 실천은 시민의 연대의식이 토대가 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사회복지 실천은 뭐라고 했었어요? 인간의 욕구죠? 인간의 욕구와 뭐가 있었죠? 사회 문제가 있었죠?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회적 연대 원리로 풀어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함께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그 정당성의 주요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7번으로 가서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가 나오죠. 자,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서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인간과 사회 환경 간의 상호관계를 촉진시킴으로써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런 의미죠. 실천 목표인데, 자, 목표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목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실천 목표죠. 그래서 이 목표는 인간과 사회 환경이 하나의 상호 관계를 촉진시키죠. 상호 관계를 촉진시키고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죠? 자, 교재로 가서요. 보시면 개인의 변화, 집단의 변화, 지역사회 변화,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가 나와 있죠. 자, 개인의 변화는 뭐예요? 개별화의 원리를 중요시하는 거고, 자, 집단 변화는 집단 변화의 목표를 두는 것이고, 지역사회 변화의 목표를 두는 것이고,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중고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입법과 정책을 통해서 행정을 만들고 그 행정을 통해서 실천론을 만들고 실천론을 통해서 현장에서 실천 기술론을 적용하는 것이죠. 다음 8번 사회복지 실천의 맥락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의 근거와 흐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전문적 활동에 대한 정당성과 과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제2절 사회복지 실천의 사상가치윤이죠. 이 내용은 실천론에서도 한번 나왔던 내용이죠. 자, 이제 반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상가치윤리. 가치는 무엇을 선호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목표를 결정하고, 윤리는 뭐예요?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사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상가치윤리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고요. 우리는 이제 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사상으로 보면 기독교 사상이 되겠죠. 다음 3번 나오는 것은 가치의 딜레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가치 상충, 이건 이제 양자의 선택이고, 의무 상충, 이것은 이제 클라이언트 의무와 기관에 대한 의무, 그 다음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그 다음 결과의 모호성, 그리고 힘과 균형의 불균형, 이런 부분들이 가치 갈등에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응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문제를 그대로 인식해야 되고, 사회법 도덕 규범을 고려하고, 사회복지는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자,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원칙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중요시되는 가치,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주체인 사회복지사는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겠어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을 존엄하고 자기결정과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회복지 윤리 강령에서도 이런 주요 윤리로서 행해야 될 부분이 9가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전문적인 가치, 기술, 지식을 함양해야 되고 사익 추구해서는 안 되죠. 자, 클라이언트의 권익,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클라이언트 사생활의 비밀 보장, 또한 동료 사회복지사에 대한 존중, 자, 기관 내 부정이나 합법적인 대응, 그러니까 부정에 대해서 합법적인 대응과 고발, 그다음에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협력적 참여, 이런 부분이 주요 윤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3절 사회복지 실천 중요 요소는 실천의 3대 가치는 지식, 기술, 가치다,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겠고, 2번, 3번만 존슨과 레비가 말한 이제 궁극적 가치, 차등적 가치, 수단적 가치의 의미, 실천 가치에서 사람 우선 가치냐, 결과 우선 가치냐, 수단 우선 가치냐, 거기에 대한 분리. 그리고 루엠버그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 우선순위 7가지가 있었죠. 생명보호, 평등 및 불평등, 자율과 자유, 최소 해약, 삶의 질,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 진실성과 완전 공개,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 윤리적으로 시행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